2023년 7월 제2차 의적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민학교는 VC의 의장 권봉수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지난주 정례 브리핑을 하면서 다음 주에 주례보고 안건이 생기면 정례 브리핑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3건의 주례보고를 하겠다는 안건을 제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의회가 보고를 요구하는 2건을 포함해서 총 5건에 대해서 주례보고를 듣게 됐고 그 내용을 오늘 브리핑해드리고자 자리에 섰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집단 지성의 힘을 느낍니다. 제가 이 스마트폰 세대의 후유증을 듭니다. 이게 맨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여기 손가락이 무뎌져가지고 이 종이 넘기는데 이게 잘 안 넘어가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게 넘길 때 넘기기 위해서 침을 묻혔던 모양이에요 그동안. 그런데 지난주에 그 브리핑한 영상을 보신 어떤 분이 톡으로 근데 사실은 이게 있거든요 위에. 근데 이걸 가지고 내려오지를 못하고 늘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준비해달라고 해서 오늘은 이 침을 안 묻히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저도 모르게 기계적으로 브리핑을 할 때 전날 어제 우리 주례보고에서 한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의미를 기자님들께 전달하기에는 좋지 않은 방법이었어요. 저희는 시의 직제순 또는 뭐 이게 국별순 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같은 내용이 앞에 뒤에 떨어져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순서를 좀 이게 그동안 제가 너무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일상적으로 전달을 했구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2가지 깨달음을 가지고 정례 브리핑 자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서를 내용으로 제가 좀 자신 있게 구성을 해서 좀 편하게 그렇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 전에 보고해드릴 브리핑해드릴 내용은 우리 순서에 있는 문화예술가의 구리 시립미술관, 향토박물관 건립 타당성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능력 결과 보고에 관한 것을 먼저 제가 설명드리고 그 다음 업무 협약권 2건이 있어서 그걸 묶어서 이렇게 같이 설명을 해드리면 좀 더 편할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의회가 보고를 요구하는 것 이렇게 순서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제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쭉 정례 브리핑 시간에 다루었던 부분이어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사실도 하나 또 이 문제가 생긴 게 있어서 그것까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가에서 구리 시립미술관 향토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오셨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이 이렇게 한쪽 자리로 간단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 용역을 수행했던 그 업체에서 나오셔서 업체 부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구리 시립미술관 향토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그 프린트물을 가지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백경현 시장께서 공약하신 내용 중에 우리 문화예술가 소관상의 공약이 구리 시립미술관 가로 열고 역사박물관을 건립하겠다. 이게 공약에 들어있던 내용입니다. 자, 시장에 당선되니까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는 이 시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제 일들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맨 먼저 어디나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타당한지 여부를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본 예산에 작년에 용역을 신청을 하셨고 의회에서도 2천만 원인가 2,500만 원인가 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신청을 했고 의회도 일단 시장의 공약이고 시가 뭐 이런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없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셔서 승인을 했고 그 용역 결과를 이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개요가 이렇습니다. 우리 시립미술관 향토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역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용역 기간이 1월달에 발주해서 지난 6월 24일 날 용역 결과 납품을 받았고요. 11호 용역 2,018만 4천원. 그래서 주식회사 K아트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상소라는 용역사에서 동용역을 이행했다. 그리고 결과를 다 납품받았는데 어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겠다. 그래서 이 책자로 핵심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일단 이 용역을 쭉 어제 설명을 했는데 시장의 공약을 내버렸지만 미술관, 박물관이 필요하냐 하는 시민조사를 해봤더니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다수더라. 그러면 이 미술관, 박물관을 어디에 짓는 것이 좋으냐를 역시 또 몇 곳의 대상지를 선정해서 시민 여론조사를 한 결과 실제 용역할 때 가장 그렇게 근접하게 용역회사가 했던 공간은 인창동에 있는 늘푸른 공원, 그러니까 인창 고등학교, 중학교 옆에 체육시설도 있고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게 늘푸른 공원입니다. 늘푸른 공원하고 갈매동에 있는 산마루 공원이 유력한 후보지로 올라왔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조사를 해봤더니 늘푸른 지역의 인접 주민들은 산성보다 반대쪽이 높았고 산마루 공원 쪽에는 더 높았고 또 등등의 여러 가지 여건이 나왔대. 그래서 이쪽 용역회사의 판단은 사실은 다수 시민이 접근하는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늘푸른 공원이 좋을 수 있는데 이런저런 시민 여론으로 볼 때 산마루 공원을 적지로 본다. 그래서 이제 그 해당 후보지에 대해서 산마루 공원에 대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여기 보면은 용역에 보면은 산마루 공원, 인창 중앙공원, 동구릉 역사공원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다 후보지를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해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성, 접근성, 환경성, 적합성, 이용성 등을 다 해봤더니 일단 점수가 산마루 공원이 가장 최적으로 보인다. 혹시 지역에 이제 취재를 자주 다녀서 산마루 공원을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산마루 공원이 어디냐면은 여기 구리에서 갈매 지역 쪽으로 산마루길이라고 시립공원묘 있는 그 길 넘어가는 언덕 고개길을 넘어가셔서 고속도로를 지나자마자 왼쪽 편으로 유치원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지구대도 있는 그 뒤쪽 편으로 보면 산자락이 보이고 그 면접해서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게 산마루 공원입니다. 그 산마루 공원의 평지 지역에 현재는 운동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농구장 뭐 이렇게 해서 다목적 그 자리가 적격으로 본다. 그래서 현재 타당성 용역조사들은 그 지역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산마루 공원 그 위치의 적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지역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었는데 당초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더 좋겠네요. 시장의 공약 관리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구리 시립미술관 가로 열고 역사 박물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창기 그러니까 최초에 이 공약을 내걸 때 구상은 이렇게 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아래층에 미술관, 위쪽에는 역사 박물관 이렇게 지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라프하게 생각을 했는데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전혀 성격이 다른 두 시설을 한 시설에 넣어가지고 문광부나 이런 쪽에서 인가를 받을 수도 없다. 그래서 이제 병렬적으로 미술관과 그 역사박물관은 분리해가지고 추진하는 것.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주로 그 산마루 공원에는 미술관을 위치하게 하는 거고 원래 공약에 있던 역사박물관은 좀 더 장기적 사업으로 동구릉과 연결져서 그쪽 부분에 추가로 추진하는 게 옳다라는 게 이 용역 보고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이제 뭐 여기에 건축 기본 계획이니까 용역에 대해서 기본 계획으로 공간 계획이라든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들어서 지하에는 주차장, 1층에는 수장고라든가 공용 공간 그래서 2층과 3층의 전시 공간을 만드는데 2층에는 기획전시실,
3층에는 상설 전시실 등을 위치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 층별 평면 계획도 기본 계획에 잡아 주셨고요. 이제 중요한 건 사업비입니다. 이렇게 구상을 해서 약 지금 공간으로 치면은 연면적으로 4,500해배 정도, 연면적 4,500해배, 평수로 계산하면은 한 1,100평 되나요? 한 1,300평 되는 것 같은데요. 4,500해배 정도의 미술관, 지하 1층, 지상 3층의 미술관을 짓는데 추정 총 사업비가 230억 정도 들어가는 계획으로 요 용역조사 결과는 나왔습니다. 당초에 시장의 공약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어느 정도를 예정으로 잡았냐면은 한 15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 공무원들을 잡아서 그 중에 도비를 한 92억 정도 확보하고 시비를 한 61억 정도 확보해서 150억짜리 사업 정도로 일단 거치게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2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봤더니 우리가 요구하는 미술관 정도의 규모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거기는 공원에 짓는 거니까 토지비 안 들어가는 겁니다. 건축비만 들어가는데 23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는 뭐 여러 가지 법규 분석이라든가 향후의 추진 계획, 그 다음에 이 미술관을 지었을 때 운영하는 계획, 뭐 이런 기초적인 계획들이 다 들어가 있었고요. 저희가 보다 보니까 이제 여기 보면 사업 추진 구조 분석에 그럼 이 재원 조달 방식, 이제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과 관련해서 제가 브리핑해 드릴 때 계속 의회하고 시 집행부가 부딪히는 지점 중에 하나가 재정 사업으로 하는 게 옳은 거냐, 이 위탁 개발 방식으로 하는 게 옳은 거냐인데 여기 설명을 하는데 공유재산 위탁 개발 사업 구조에 대한 분석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질문을 해봤더니 이게 원본이 아니고 원래는 이제 이 사업비 조달 방식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재정 부담 방식도 분석을 했고, 근데 그건 뭐 기초적으로 원래 되어 있는 거니까 추가적으로 위탁 개발할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는 거를 얘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일단 어제 의원님들 입장에서 그랬어요. 이게 만약에 중간 보고 정도가 됐으면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이런저런 아이디어도 내고 의견도 내서 어떤 용역에 반영을 할 수 있는데 이미 납품받은 최종본에 대해서 그냥 의회 보고하는 건이어가지고 사실은 그냥 듣고 이후에 이제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데 의회의 뭐 동의가 됐든 예산이 됐든 심의하는 과정에 참고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의 관심사인 주요 관심사에 대한 용역은 중간 과정에 의회 중간 보고라도 한 번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 이 사업의 관건은 일단 여기까지는 이제 의회의 협조, 의회도 협조해서 시에서 타당성 조사까지가 끝내놓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문광부에서 요 계획의 타당성 조사가 관건이랍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돼야 재정부담 방식으로 했을 때 실질적인 국도비 지원 사업도 가능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명칭도 불이시립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립미술관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냥 시비로 퍽 지어가지고 시립미술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그런 문광부의 타당성 조사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잘 준비하셔서 바람직한 방법으로, 그 다음에 관건은 우리 부족한 재정을 어떻게 쪼개서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을까가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업무 협약에 관한 건이 두 건이 설명이 되는데, 하나는 일자리 경제과에서 브리시하고 롯데백화점 브리점 간에 외식 창업 지원 시설 공드림 주방 들어오고 있는데, 이 공드림 주방은 시의 시책 사업으로 저쪽 우리 그 엘마트 옆에 도매시장 옆에 옛날 유통종합시장이 있던 엘마트 옆에 1층에 동구동 행정복지센터가 있는 2층 건물에 지역에 있는 외식 창업자들을 위한 공간을 시가 만들어 놓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공드림 주방이라는 시설인데 현재 12개 업체가 거기에 입주해 있고, 그 입주된 업체들이 좀 더 판매를 확장시킬 수 있는 도움 주는 방식의 하나로 롯데백화점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뭐 입주의 편의를 좀 봐준다거나 또는 이렇게 시하고 롯데백화점이 같이 협업해서 광고를 좀 해준다거나 등등의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하겠다. 그런데 현재 구리시에 있는 구리시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는 시장이 독단적으로 어떤 외부 기관하고 MOU도 함부로 하지 말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하라고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조례를 이행하기 위해서 설명한 내용인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일자리 경제과에서는 이제 롯데백화점에 공문을 보냈고 이렇게 해서 업무 협약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롯데백화점에서는 좋다 우리도 할 의향이 있다. 그래서 의회의 보고를 하고 나면 이렇게 준비된 협약서 안으로 협약을 했다. 그러니까 어제 설명을 잘 들었고 지금 8월 초에 이런 협약을 맺겠다고 하시니 저희 의회 의사규칙 개정된 의사규칙에 보면은 본회의 위원회 그다음에 주례보고에 보고한 것도 이 업무협약의 보고로 볼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어제 보고 들은 걸로 그 절차는 이행한 걸로 의원님들이 합의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로 잘 해다오. 그래서 실제로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공들인 주방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제대로 착근하는데 이 협약서가 도움이 돼서 롯데백화점하고 좀 입주해가지고 편의도 좀 받고 도움도 받아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시가 인큐베이팅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절차에 의거해서 이번에는 도시개발과에서 구리 테크노밸리 기업 입주 지원 등에 관한 업무 협약 보고라는 걸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산호동에 구리 테크노밸리 백 시장님 들어오셔서 그 전에 전임 시장이 하던 사업에서 예타가 부족해가지고 지지부진했던 것을 테크노밸리라고 이름을 바꿔서 사업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그 사업에 산호동 개발 사업에 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 거기에 입주할 기업 지원 등에 관해서 역시 이런 업무 협약을 맺겠다라고 아까 일자리 경제학과하고 같은 내용의 얘기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제 그 도시개발과에서는 기업 2군데하고 협회 2군데하고 대학 4군데하고 MOU를 맺겠습니다. 아울러서 요 보고를 끝나고 나면 이후에 지금 그 기초 타당성 조사하고 계획 세우는 데는 저희 테크노밸리에 한 80여 개 업체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 업체들하고도 이런 MOU를 맺을 테니까 이걸 보고를 들은 걸로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어제 문제를 좀 제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구리시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를 만든 이유는 시장이나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어떤 MOU를 맺고 그 MOU가 빌미가 되어서 이후에 시에 부담이 되는 그런 협정으로 나가는 부분에 시민의 대기관이 나름대로 체크해보겠다는 일인데 지금처럼 일단 8개하고는 할 거고 나머지 80여 개하고 앞으로 할 거니까 승인해 주세요는 백지수표 달라는 얘기인데 이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다. 그러면 지금처럼 나름대로 진척된 MOU 대상 업체가 생기면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MOU 맺는 게 옳아 보인다. 두 번째, 여기 보면은 기업 2군데하고 협회 2군데하고 대학 4군데하고 MOU를 맺겠다고 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일자리 경제과 얘기할 때 롯데백화점에 그렇게 저렇게 MOU 맺자라는 공문을 보내고 그 롯데백화점으로부터 맺겠다라는 공문을 받아서 절차를 이행하고 이제 의회 보고인데 그러면 요 해당되는 8개하고 진척된 걸 뭘 가져와 봐라. 오고 간 공문이 있느냐. 유선상으로 또는 아름아름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 또한 행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다. 세 번째, 자 여기 보면은 심지어 본인들이 만들어온 서류에 어떻게 만들어 왔냐면은 이 MOU를 맺는데 그룹핑을 하자면 3군데 그룹핑이 됩니다. 하나는 기업 집단하고 MOU를 맺어야 되고 또 하나는 협회하고 MOU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하고는 당신네가 우리 테크노밸리 오는데 서로 시하고 이렇게 협조합시다 하는 MOU를 맺는 거고요. 협회하고는 당신네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개별 회원들이 이쪽 테크노밸리에 오는데 협회가 이런 역할을 해주고 이렇게 맺는 거고요.
대학하고 맺도록 되어 있는데 대학하고는 이 테크노밸리 기업 여기에 들어오면 우리 대학에서 우수한 인재를 그 기업으로 보내겠습니다라는 걸 시하고 아규멘트 하자는 그렇게 구상을 해놓고 여기 안으로 준 이 업무 협약서는 기업하고 협회하고 대학하고 쓴 협약서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도대체 이런 협약을 뭐하러 하는 거냐? 적어도 그룹핑된 그 대상들하고 제대로 업무 협약 맺을 수 있는 준비를 해가지고 의회 보고해서 준비만 되면 다다음 주라도 주례 보고를 다시 열어서 하고 그 다음에 하자. 그렇게 어제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이상이 집행부에서 설명하겠다는 3개의 안건이었습니다. 하나는 용역 결과 보고, 2개는 업무 협약에 관한 보고.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것도 있고 의장이 요구한 것도 있고 해서 집행부에다가 보고를 해다오 요구한 건이 2건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구리시 청소년 재단과 관련돼서 지금 현안들이 좀 있습니다. 그 현안을 다시 한번 혹시 관심 깊게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취재하신 기자님들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 청소년 재단 또 그 평생학습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재단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아직도 문제가 진행되고 있어서 현안에 대해서 어제 보고를 평생학습과장으로부터 들으려고 했는데 현재 평생학습과장이 장기재직 공로연수를 들어가 있어서 그 주무팀장이 오셔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안에 대해서 재단이 2019년에 재단 지정이 돼서 2020년부터 재단이 만들어졌고 현재 재단 산하에는 사무국과 청소년 수련관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렇게 3개 부유로 기관이 나누어졌고 그 다음에 현재 이제 기타 등등에 대한 현황을 보고 있고 현안은 크게 말하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얘기한 청소년 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2 기관 중에 하나가 수련관인데 현재의 청소년 수련관장이 지난 2022년 1월 10일자로 임용이 되어서 임기가 2년이네요. 2년이니까 2024년 내년 1월 9일까지 임기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 2022년 구리시 특정감사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특정감사를 시에서 청소년 재단에 대해서 했는데 수련관에 대해서 청소년 수련관장이 채용될 당시에 자격 요건을 검증하는 과정에 부적정한 일이 있었다. 여기 표현이 이런데 아마도 자격 요건이 제대로 안 됐는데 채용을 했다거나 등등에 해도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 중인 사항이고 인적 사항이어서 자세히는 밝히지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처분 요구가 시정이에요. 채용을 하는데 뭔가 부적정해서 시정하라 하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잘라라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시정을 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2일 며칠 전에 지난 수요일에 청소년 수련관 3층에서 청소년 수련관장 채용 관련 자격요건 적정성에 관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사위원회 결과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현재 심의 결과를 재단의 이사장에게 내부 결재 중이에요. 재단 이사장이 구리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왔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우리 의원님들이 한간에 해임 또는 직권 면직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느냐 그랬더니 그건 역시 지금 결재 중이어서 확인할 수는 없다. 이제 현재 이 현안입니다. 물론 이게 하여튼 현실화되고 나면 어제 그 의원님들 지적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내가 수련관장 되겠다고 서류를 냈는데 서류에 뭐가 하자가 있다거나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다.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냐. 그걸 검증을 해서 채용을 한 쪽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사실 1차적으로. 그러면 그때 당시 그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또는 재단의 내부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무슨 조치가 있었느냐.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책임 묻지 않았는데 인사위원회에서 덜컥 해임들은 직권면직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아직 확실시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수련관과 관련된 현안입니다. 또 하나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같이 그 건물 안에 이쪽은 주로 청소년들 상담 업무 쪽을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정원은 16명이고 현원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는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현안상이 존재한다. 첫 번째, 이제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요약해 본 겁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 청소년 상담센터는 재단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민간 위탁해서 VYMC에 위탁해가지고 청소년 상담센터가 운영하고 있다가 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청소년 상담센터를 재단 쪽으로 편입하는 과정에 대단 통합 과정에 사무국하고 상담센터 간의 갈등들이 좀 있었다. 거기에 센터장과 사무국 수습 직원 간의 갈등, 상담복지센터 예산 편성 누락 사건 발생, 보수 통합 과정, 그러니까 급여 체계가 다른 이제 두 집단의 어떤 급여 체계를 맞추는 과정에서의 갈등, 인사채용 규정 등 내규를 역시 각각의 기관에서 하고 있다가 이제 통합하는 과정에서의 갈등. 또 하나 전직 대표이사 시절에 직장 예절 매뉴얼 작성과 관련해서 그때 여러 매체에서 보도도 했었는데 좀 약간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매뉴얼 내용들이 있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상담복지센터의 종사자들이 단체 행동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민주노총 공공연대에 가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원연대까지 해서 그런 갈등 구조가 아직까지 지금 그게 하나가 이제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재단 운영 과정에서의 갈등이 있다. 어제 이제 정리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무국하고 수련관이 거기는 원래서부터 이렇게 그 수련관이 옛날에는 그 자체가 그냥 하나의 수련관이 기관이었으니까 그쪽하고 상담센터 간에 약간 좀 이렇게 벽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락 부착으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상호간에 출입 제한하는 문제도 있다 그러고요. 그 단체 협약을 이유로 전 직원 참여해가지고 노조 활동을 왜냐면은 지금 이쪽 수련관이나 이쪽에는 민주노총 공공연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요 상담센터 쪽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 오는 갈등, 타 시설장 간의 업무 협의 어려움, 교류 소통 부재 등등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기간 지금 2021년부터 쭉 진행이 전임시장 시절부터 계속 거기서 여러 가지 집회도 있었고 시위도 있었고 등등 과정이 있고 이제 그 과정에 또 재단에서는 내규에 의해서 징계도 있었고 해고도 있었고 등등이 있어서 현재 이제 크게 말하면 세 건의 이 법률적인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징계위원회 개최가 부적정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재단에서 그 상담복지센터에 있던 현재 해고되어 있는 센터장, 해고된 상태에서 기간이 이제 그 재임 기간이 지난 센터장에 해고한다든가 나머지 징계를 했다거나 그런 내부 징계위원회 개최가 부적정하다라는 건에 대한 다툼이 있었는데 여기는 일단 노동위원회에서는 이쪽 상담센터의 종사자들이 이겼는데 현재 행정소송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또 현재 다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등 3건이 있는데 이건 역시 지금 노동위원회에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왔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청구해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센터장이 부당해고됐다라는 원직 복직권도 역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답답한 상태인 겁니다. 청소년들의 정서 문제를 어루만지라고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진 기관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여튼 과정상에 여러 문제가 있어서 갈등 구조가 생겨나고 좀 계속 쟁송하고 여전히 이제 우리 민주노총 공공연대에서는 상급노조로서 같이 결합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어제 의원님들 질문이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 문제를 잘 몰랐는데 이제 예를 들면 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직을 시키라고 했는데 안 시키고 지나면 이행강제금도 부과가 되고 만약에 쟁송 끝나고 나면 기간의 급여를 일시금으로 줘야 되고 등등이니까 결국 시민의 혈세가 이런 방식으로 낭비되는 요소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고 딱히 해결책에 대해서 담당 팀장께서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새로운 재단 그 대표이사가 취임하셨고 그동안 공석으로 그 직무대행으로 있던 재단 사무국장을 얼마 전에 시장에 임명하셔서 마침 오늘 아침에 의회 인사차 오셔가지고 저희 의원님들하고 인사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하여튼 청소년들을 위한 이 시설이 정말 청소년들에게 가장 좋은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단 사무국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강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일요일 날 어떤 좀 해프닝성 문제가 있어서 긴급하게 의회에서 어제 집행부에다가 좀 와서 설명을 좀 들어보자. 그리고 왜 그랬는지 좀 상황을 좀 이해해보자. 그랬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 지금 보도자료 나눠드린 것처럼 갈매동 주민총회 준비 등 운영사항에 대해서 갈매동 동장에게 와서 좀 보고를 해다오. 그랬더니 특별히 보고할 게 없어서 자료는 없다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내부 보고자료 중에 이제 그 당일 행사.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현재 부시는 8개동이 있고요. 8개동이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가 정부에서도 그동안은 주민자치위원회는 그야말로 주민 그 센터, 주민센터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제한적 자치 실험을 하고 있었고 그 단계를 하나 뛰어넘는 게 주민자치회입니다. 그래서 관계 법률이 개정됐고 제출됐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체제로 있는 동의 자치 역량을 앞으로는 주민자치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게 되었고 구리시에서는 수택 3동이 1차 시범사업 동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2차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 하반기에 갈매동이 추가로 주민자치회 운영하는 시범동으로 지정이 돼서 지난 일요일 주민총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 대로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동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을 일방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계산을 짜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우리 동에 필요한 예산 소요를 발굴해내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시장이나 시의 예산 우선 그럼 이제 의회 심의하는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최대한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게 법 정신이어서 이제 지난 일요일날 갈매동에서 제1차 주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핵심 개최한 세부 내용은 뭐였냐면 내년도에 갈매동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5개 사업을 발굴했고 그 5개 사업은 갈매역 지하보도 청소년 문화 아지트 조성 사업, 갈매천 모두의 정원 조성 사업, 갈매동 가족 한마음 걷기 축제 사업, 갈매천 산책로 문자 및 갈매광장 트리가트 설치 사업, 갈매동 도시형 마을 체험 사업 등등 5개를 가지고 많은 데는 한 1,300만 원의 예산이 들고 1,600만 원쯤 들고 작은 거는 350만 원 들어서 총 예산액으로 5천만 원 정도 남을 때는 이 마을 사업을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총회를 개최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갈매동에서는 온라인상으로 주민들의 투표도 받았고 우리 동행정복지센터 앞에 스티커 붙이는 판도 만들고 이게 당일날은 참여한 주민들의 현장 투표를 3개를 집계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게 지난 7월 16일 일요일 14시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주체는 누가 하는 거냐면 갈매동 주민자치회가 하게 됩니다.
갈매동 주민자치회는 관련 법과 조례에 의거해서 작년 하반기서부터 주민들이 추천하고 나름대로 그 선정 과정을 자체적으로 거쳐서 47분의 주민자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자치 조직이었습니다. 행사를 갔습니다. 사실은 가기 전부터 문제가 좀 발생을 했는데요. 내빈 소개를 하고 자치회장, 동구동 갈매동 주민자치회장께서 인사 말씀을 하신 다음에 동장님 인사 말씀을 하시게 해요. 그리고 나서 내빈 축하 말씀 순서가 있는데 시장 축사, 시의장 축사, 주민자치협의회장 축사를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당일날 그 자리에는 지역의 사선 국회의원도 와 계셨고, 그다음에 우리 구시 백경현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만들어진 의전 절차에 따르면 그 다음 순서인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도 와 계셨고, 그런데 일단 이렇게 됐어요. 통상적이지가 않았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택산동이 먼저 시범동이 됐었고, 작년 가을에 수택산동의 주민총회를 제가 참석했었고, 당시에는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축사를 했었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갈매 동장을 좀 모시게 해서 이렇게 결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냐, 또는 그 과정에 우리 동장 또는 동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 또는 어제 행정지원국장이 배석을 했는데 행정지원국 쪽에서 어떤 나름대로 뭐 조율 과정이 있었던 거냐, 일관되게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주민자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자치 역량을 존중해서 일체의 단속도 없어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졌다라고 강변을 하셔요. 어제 이제 여러 의원님들 특히 이제 이러다 보니까 좀 모양이 좀 우습게도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이 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날 당일 그 축사를 보이콧당한 사선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이시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럼 도대체 그동안 소위 이런 자치 조직이거나 또는 여타의 그 시와 연관되어 있는 기관 조직의 운영에 관련해서 시가 얼마나 자율성을 보장을 했느냐. 대표적으로 어제 뭘 물어봤냐면 날짜 16일로 왜 잡으셨어요? 그들이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중요한 행사의 날짜를 정할 때 우리 동장이라든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행정지원국 산하 총무과에 있는 자치행정팀하고 협의 안 하십니까? 왜냐하면 장소를 빌려야 되고 시의 행정적 협조를 받아야 되고 심지어 시장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것들 협의 없이 주민자치회에서 우리가 그냥 어느 날 할게요 하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식의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날짜를 정할 때 우리 시장께서 지난 주간에 외국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출장을 다녀오셨으면 그 일정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었을 터이고, 왜냐하면 다음 주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수택산동 주민총회가 또 있어요. 근데 그날은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합니다. 작년에 이루어졌던 수택산동 주민총회 토요일 날 했었어요. 그런데 일요일로 이번에 된 이유, 그래서 심지어 타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 거의 참석도 못하셨어요. 그러면 현황이 이런데 적어도 시가 심지어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의전 지침이라는 걸 내려가지고 순서도 정해지고 했으면 적어도 지역에 결국 그 동의 주민자치의 역할이 작은 동의회의 역할을 하라는 거고, 그걸 조금 키우는 게 시의회고 도의회고 그리고 국회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런 정도의 배려 또는 서로의 협의는 있어서 서로가 얼굴 붉히는 일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제 어제 그런 얘기를 좀 나누려고 했는데, 사실 이 문제를 화요일 날 주례보고 때 보고를 듣는 것이 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그냥 화요일 날 하자고 한 이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전날 지난 토요일에 제14회 구리시의회 의장기 생활체육 농구대회를 열었습니다.
현재 시장기 대회는 전 생활체육 종목에 다 열리고 있고 의회는 지금 7개 종목에 이제 의회 의장이 대회를 열고 있어요. 제가 부대의회에 들어와서 의장을 맡고 나서 보니까 의회가 주관해서 열리고 있는 의장기 대회가 7개가 있어서 보통 그 의장기 대회는 하반기에 시작을 해서 7개를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번째인가 3번째로 하는 대회인데 이제 농구 대회가 7월 15일 날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의회 사무과 직원들 일요일 다 나오고 그 행사는 시장기든 의장기든 주체는 구리시 의회인데 주관은 해당 생활체육 종목회, 그러니까 구리시 농구협회, 그 다음에 구리시 체육회에 운영을 맡겨서 그쪽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합니다. 방식이 똑같습니다. 갔는데 당연히 시장이 안 올 걸로는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지금 출장을 가시겠다고 얘기를 했고 아마 일정상으로 금요일 날까지 출장인데 비행기 편 때문에 들어오시게 되면 토요일 날 아침에나 들어오실 텐데 당연히 못 오실 거예요. 더군다나 그 대회에는 이제 모든 관례적으로 이 생활체육대회를 하면 시장기든 의장기든 시장 표창, 의장 표창, 국회의원 표창, 체육회장 표창, 협회장 표창 이런 표창들을 의례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 시장기 때는 시장이 개회사를 대회사를 하고 의장, 국회의원 등이 축사를 하고 반대로 의장기 때는 의장이 대회사를 하고 시장, 국회의원들이 등이 축사를 하고 이게 그동안의 관례였어요. 갔는데 국장도 안 하고 과장도 안 하고 팀장만 하셨어요. 이 업무는 어디가 맡겼냐면은 구리시의 복지문화국소관의 평생학습과의 우리 평생 무슨 팀이죠? 체육팀? 체육진흥팀.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면 표창은 누가 할 건데 그랬더니 저 협회장이 아니 시장 표창을 왜 협회장이에요? 팀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팀장님이 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 체육진흥팀장이 표창을 전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예 축사는 안 하는 걸로 행사 주관하는 쪽에서 체육회에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축사, 시장 축사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의 일과 일요일의 일이 이제 오버랩 되면서 자, 우리 구리시의회가 작년도 처음 출범할 때 많은 기자님들도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늘 사사건건 충돌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잘해서 수레의 양바퀴처럼 잘 가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나름대로 그동안 서로 의견 차이가 있어서 부분적으로 의견을 달리해서 때로는 다툼도 있었지만 큰 무리 없이 저는 진행하겠다고 노력을 해왔는데 토요일과 일요일 일을 당하고 나니까 정말 허탈해졌었어요. 그래서 어제 저 갈매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동장과 행정지원부장을 불러서 그런 전반에 관한 우려를 전달했고 토요일 의장기 생활체육 농구대회와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 임시회를 했습니다. 지난주 설명드린 대로 시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하나가 90일을 도과하지 않도록 의회가 의원님들이 흔쾌히 협조해 줘서 오늘 한 건으로 의회를 열었는데 마침 그 해당 동의안의 주관 국장이 복지문화국장이셔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절망스러운 답변인데요. 구리시는 시장이 무언가를 결제하지 않으면 시스템적으로 하나도 굴러가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복지문화국장하고 본회의장에서의 얘기의 핵심은 적어도 시장이 외국에 출장을 가서 그 국 산하에 무슨 문제가 나름대로 축사든 표창이든 문제가 있으면 그래도 이니셔티브를 국장이 주도적으로 가지고 무언가를 대신 나오든 뭔가 조치를 하는 게 옳지 않겠다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는데 오늘 답변의 태반은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결정하실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현실적으로 지금 수레의 양바퀴인 구리시에서는요
의회가 집행부에 자료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문을 다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냥 의원님들에게 뭔가 편의적으로 자료를 제공했다가 이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기 싫으신 겁니다. 두려우신 겁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요구를 하고, 그 공문은 구리시에 분명히 전결 규정이 존재할 것 같은데요. 그 전결 규정과 상관없이 시장이 결재하지 않으면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자료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난 토요일 의장기 농구대회에서 제가 판단컨대 제대로 된 우리 시스템적 관료 조직이라면 시장의 지시 여부를 떠나서 시장이 외국 출장, 급한 업무 때문에 외국 출장을 가면 그 밑에 있는 원래의 조직 내부에서 책임자가 그럼 이거 시장님 대신에 제가 가서 축사 대독하겠습니다. 전수하겠습니다. 국장조차 일이 있으면 가자. 최소한 그래서 국장도 뭐 바쁜 일이 있고 과장도 바쁜 일이 있고 그러면 의회와의 협조를 통해서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이런 정도가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양바퀴지 당일날 저도 저희 의회 사무과도 그날 국장 또는 과장이 불참하고 팀장이 와서 시상은 협회에다가 이거라고 축사는 안 하는 사실을 당일날 알게 만듭니다. 이게 현재 구리시 집행부와 구리시 의회의 현실입니다. 하나 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 더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비슷한 내용입니다. 답답한 일인데 시민들께서도 알고 계셔야 될 거, 기자님들께서도 취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지금까지 저 1회 추경, 2회 추경 때 현안이 됐던 문제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구리소식지 예산이었습니다. 당초에 2024년도 구리소식지 예산을 편성해 올 때 2022년도에 비해서 무슨 여러 가지 이유로 증액을 시켜가지고 했는데 의회가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1회 추경에 삭감된 그 액수가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예산 설명을 하는데 의회가 2024년도 장초 예산에 세워준 예산으로 2023년도 시정구직을 10개월 발견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부족분 2개월분을 1회 추경에다 반영했다고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똑같은 예산이 2회 추경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사유도 변한 게 없습니다. 지대가 상승해서 그래서 그만큼 비용이 더 드는데 의회가 그만큼 삭감했으니까 또 삭감이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지난 정리회 때 2회 추경이 끝났습니다. 지난주였나요? 지난주 초에 그동안 현재 구리 소식지는 총 44면을 책자형으로 발행합니다. 이걸 그걸 무슨 판이라고 합니까? A4판이라고 합니까? 뭐 이렇게 무슨 판이라고 합니까? 국배판이라고 합니까? 타블로이드 판입니까? 무슨 이런 책자 형태로 44면 발행을 합니다. 그 44면 중에 구리 소식을 4면을 싣고 있습니다. 구리 소식을 4면을 싣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 예산을 의회 요구할 때마다 집행부에서 늘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31개 시군을 다 조사해봤더니 이렇게 의회 소식을 4면씩이나 주는 건 우리 구리시밖에 없습니다 라고 무척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 그 4면을 채우기 위해서 7월 한 10일쯤이 되면 우리 홍보팀에서 우리 의회 홍보팀으로 연락이 온답니다. 이번 달에 실을 내용 원고를 보내달라. 근데 올해 이번 7월호를 발행을 하기 위해서 7월호가 아니고 8월호인 거죠. 이제 7월 달에 발행을 하니까 8월호부터는 그동안 4면 발행을 하던 의회 소식을 1면으로 줄이겠다. 왜냐? 지금 의회가 예산을 삭감을 해서 44면 발행하던 구리 소식지를 36면으로 줄여서 발행을 할 건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회 소식을 4면에서 1면으로 줄이겠다. 우리 해당 주무관께 홍보 담당자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결정을 했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좀 이런 상을 했더니 편집위원회에서 결정이 그렇게 됐답니다. 그러면 편집위원회 명단을 좀 주십시오
요청됐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못 준다고요. 그래서 공문으로 편집위원 명단 그다음에 또 뭘 하나 요청을 했냐면 기관 간의 그 의회와 집행부 간의 유선상으로 하면 나중에 근거가 남지 않을 것 같으니 의회 소식지를 사면에서 일면으로 줄이겠다는 걸 시장 결재를 받아서 공문으로 집행해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7월 17일 날 집행부에서 공문이 왔어요. 요구자료 제출, 그래서 편집위원회 명단, 그리고 그쪽에다가 사면에서 일면으로 줄이는 걸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보내왔냐면 편집위원회 명단 해서 쭉 명단 밑에 하단부에 당부장 표시를 해가지고요. 아울러 2023년 8월부터 구리소식지 면수가 조정 43면에서 36면 됨에 따라 구리시의회 소식면도 조정 4면에서 1면으로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건 시장이 결재해서 시장 결재했나요? 시장 직인 찍어서 결재해가지고 보낸 의회로 발송한 공문입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 일면만 실어달라고 원고를 보내는 게 맞는 건지 어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했고 의장의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집행부에다 공문으로 집행해서. 그래서 어제 결재해가지고 보낸 공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 11087 2023년 7-15 시의회 요구자료 제출과 관련입니다. 두 번째, 구리시의회는 구리소식지 면수 조정 44면에서 36면에 따라 구리시의회 소식 면수가 4면에서 1면으로 감소된다는 시의 결정은 구리소식지 전체 면수 조정 비율 8면 감소하면 퍼센트로 18.2%입니다. 감소에 비해 구리시의회 소식 면수 감소 비율이 높아 감소율이 75%입니다. 수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3. 2023년 8월부터 구리소식지 구리시의회 소식면은 구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5조 개재 내용에 따라 적이 판단하여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제 공문 발송했습니다. 자, 현재 구리시정 소식지는 시장이 마음대로 발행하는 게 아니고 2024년도에 제정되어 있는 구리시정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발행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례 제5조에는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국도정 및 시정 주요 내용 2호 시의회 소식 3호 시정홍보, 공익광고,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4호 시민기구 및 미담사례 5호 주요 행사 및 유관기관 단체활동 소식 7호 기타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등 이렇게 명기되어 있고요. 이 시정 소식지를 발행하기 위해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 내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그래서 현재 구리시는 시정 소식지를 발간하는 데 위원장 없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의회에서 보내준 편집위원 명단에도 과장 위에 원래 부시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례에 의해서 지금 공란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면은 당연직위원은 소식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언론, 출판, 교육, 행정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중에 위촉하여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그 밑에 핵심 내용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시장은 위원 위촉 시 사항의 위촉위원회 자격을 갖추고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기가 올해 7월 1일부터 새로운 그 전까지 2년간의 임기를 가진 편집위원회가 임기를 끝냈고 7월 1일부터 새로운 편집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의회 의장에게 추천을 의뢰해서 저는 두 분을 추천을 했습니다. 한 분은 현직 언론사 기자 한 분은 현재 구리문인협회 임원 두 분 다 한 분은 전전 편집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 한 분은 전 편집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 두 분 다 시장이 위촉했던 경력을 가진 분을 선임을 했고요.
나머지 6분은 집행부에서 선임을 했습니다. 각각의 아마 조례에 준해서 맞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똑같은 내용으로 집행부에서는 이 결정은 편집위원회에서 한 결정이라고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마치 아까 주민자치회에서 축사에 국회의원 축사를 생략한 것이 주민자치회 결정인 것처럼 이 면수 조정에 관한 부분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다라고 강변하실 듯 싶은데, 일단 의회는 이렇게 한면 줄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고를 보낼 생각이 전혀 없고, 조례에 준해서 이 구리 시정 소식지를 발간하는 시에서 조례의 내용에 준해서 의회 소식을 실어주시면 그걸로 저희는 판단할 거고, 이후에 이 시정 소식지가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한 소식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운영 과정이 정당하게 지금 필요한 건지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지만 더 엄격하게 세밀하게 살펴봐서 앞으로 진행하겠다. 이제 오늘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지금 3건이 다 연계되어져 가지고 토요일날 이루어졌던 의장님들의 일요일날 했던 갈매동 주민총회 문제, 그리고 그간 집행부하고 의회가 문제됐던 시정소식지 예산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관해서 이런 정도가 현재 VC 백경현 시장이 이끌고 있는 집행부와 8대 전반기 VC 의회가 현재 이런 정도의 관계 설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부끄럽게 고백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의회에서는 기자님들 말씀하시고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시민들의 공리 증진을 위해서 어떤 방식이 가장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무조건 여소해야 되는 국면 때문에 당이 달라서 이런 방식의 접근을 절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만 행정을 이용하는 절차라든가 그 행정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정말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그 절차가 각종 법령이라든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에 맞는 것인지를 늘 엄격하게 재고 최대한 잘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브리핑은.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준호 팀장님. 네, 폴스타임즈 손준호입니다. 네. 제가 다른 거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네. 제가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지난주 7월 14일 날 네. 제가 이제 완공된 지 7개월 된 시청사 동사무소가 비만 오면 곳곳이 불멍멍이라는 제안으로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네, 읽었습니다. 네, 읽었습니까? 네. 이제 거기가 인창동 사무소인데 64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신청사가 비만 오면은 지하 주차장이 누수가 되고 출입구가 물범벅이 되고 그러는지 의회 차원에서 한번 조사나 그걸 해볼 의향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겠습니다. 마침 예. 그렇잖아요. 이제 그 문제뿐만이 아니고 오늘 여기 이제 끝나면 일단 4시 오늘이 아니고 내일 그 인창동 그 기관단체 우리 회장님들과 국장님들 10분들하고 의장, 그리고 그 자리에 특히 인창동에 소속되어 있는 가선도 의원님들이 배석해서 일단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오시는 회장님들과 저 국장님들은 인창동의 기관단체 임원분들은 아마 두 가지 문제쯤 가지고 오실 것 같아요. 하나는 현재 지금 이원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인창동 경청사 지금 구실공사 문제, 그래서 저희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섭취하고 의원들과 회의해서 필요하면 여러 가지 의회가 할 수 있는 조사, 그게 현장 조사이든 현황 보고이든 더 나아가서 필요하다면 조사 특위가 되든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거고요. 아마 연관해서 또 인창동에서는 이제 그것과 연관해서 그 인창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지난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유보되어 있는
이제 보류되어 있는 뭐 복권에 관한 말씀도 하실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두 문제가 약간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느껴진 문제가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부연하자면 현재 백경원 시장이 부임하던 지난 2016년부터 18년 사이에 인창동 청사와 관련된 여러 논의에 당시에는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냐면 지금 인창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짓겠다는 부지 쪽으로 옮겨서 신축을 하자. 그것이 일파개발 문제죠. 그런 방식의 방침을 추진하다가 전임 안승남 시절에 안승남 시장이 들어오셔서 그 정책을 바꿔서 현재 당시에 있던 인창동 동사무소 부지를 헐고 다시 짓자. 그 기간 동안에는 건물에 가서 전세 살다가 그렇게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지어져 있는 동사무소는 이제 전임 시장 시절에 일단 공사가 그런 방식으로 다시 짓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되어졌고, 그래서 현재 그 공사 결과로 지금 동사무소에 입주를 했는데 거기에 물도 새고 부실 공사가 되다 보니 일부 온라인에서는 결국 이거 전임 시장이 잘못한 거 아니냐, 뭐 현임 시장, 일단 그 전임과 전전임 시장, 뭐 현임과 시장 간의 어떤 책임 소재 갈등으로까지 번질 우려도 있는 문제인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떠나서 정책의 결정 과정을 떠나서 누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적어도 시가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지은 그 공사가 부실해졌다면 그 부실에 대한 책임은 정확히 의회, 신뢰대기관인 의회에서도 잘 살펴보고 조사해서 치유하고 책임질 사람을 책임지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조치들 연구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네, 여기 우리 이렇게. 네, 한 3, 40분 브리핑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 했습니다. 브리핑 딱 1시간 되네요. 그럼 먼저 구시소시티 편집위원이 지금 몇 명인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현재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조례 명기되어 있는 게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담당 과장이 당연직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을 텐데 아까 한 사람 없으니까 이제 당연직 행복소통 담당관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추천한 6명의 편집위원이 있습니다. 뭐 정보 공개 이런 것 때문에 개인 신원 문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6명은 여기 이제 보통 분야를 명기하는 것인데 제가 추천할 때도 언론, 문화 이렇게 해서 추천했는데 교육, 지역경제, 문화체육, 언론예술, 문화예술, 사회안전 이렇게 분야에서 6분이 시장이 추천해서 위촉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회 의장이 추천한 언론 분야, 문화 분야의 2분 해가지고 총 담당 공직자를 포함해서 9명으로 편집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명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언론 쪽에 추천한 사람이 많이 좀 많았습니다. 기자들 중에서도 사실. 그래서 아니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말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아마 그게 확정이 된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코멘트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행사 중간에 갈매나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국회의원 축사를 생략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네. 사실 전제에 이런 사건이 한번 있었죠. 국회의원 축사 생략한 게 부대의회 출범해서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시장 취임식에 예. 이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뭔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 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벌써 1년 전 일이라 까맣게 잊고 있었네요. 이게 시장 취임식 날 그때도 담당 공무원들의 일이 아니고 시장직 취임위원회, 취임준비위원회인가요? 이제 당시에 시장 취임은 우리 공무원 조직들이 결정한 게 아니고 시정인수위원회, 백경현 시장 당선자 인수위원회, 시장직 취임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어서 거기서 진행된 사안이어서 공조직이 뭔가 개입할 여건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지금은 오롯이 당시 백경현 시장 시정인수위원회 또는 그 산하에 있던 시장들 취임준비위원회가 거치는 것으로 됐었고 어떤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번 이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아까 갈매동장, 행정정장 저희들은 자치를 중시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분위기 아닐까 싶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때 언젠가 제가 브리핑할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던 게 각 시장에 취임하고 나면 의전과 관련된 나름대로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내부적으로 지침을 주셨고 그건 전임 시장 때도 마찬가지고 현임 시장도 마찬가지였는데 좀 변화된 것은 전임 시장 시절에는 그 국회의원이 아닌 정당의 지역 협의회장, 위원장 이 부분들이 선출직 공무원들보다 한층 뒤에 있었습니다.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의 의전 다음 서열에서. 그런데 이번 백경현 시장이 들어오시면서 그 의전 서열이 백경현 시장이 소속돼 있는 정당의 당협위원장입니다. 이 당협위원장이 국회의원 바로 다음으로. 그래서 도의원과 의장을 제외한 시의원 나머지 7사람보다 먼저 의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을 내리셨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VC라는 공조직이 어떤 의전을 할 때 적어도 선출직 공무원들을 의전에 반영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그것 하나 왜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뭐 그런 게 뭐 어디 있겠어요? 오직 선출되어졌고 그 선출되어진 역할의 크기라든가 나름대로 역할에 따라서 의전을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어떤 특정 정당의 당협위원장은 시민의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그야말로 그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그야말로 뭐 선출인지 임명인지 추대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정도인데 그 부분을 이 선출직 공무원들과 의견을 섞는 것 자체도 온당해 보이지 않은데 관리적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다만 제가 시장이라면 조금 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특별하게 우리 공무원들에게 주의를 요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굴거부스럼 좀 만들지 말아라. 일반 상식적으로 한 선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적어도 아까 자율권을 가진 우리 시장의 취임위원회에서도 그런 고발은 하지 않으실 테고 또 나머지 어떤 단체에서도 나름대로 전체적인 분위기로 같이 가면서 차제에 이런 일이 한번 발생하고 또 이렇게 제가 이게 서로 쉬쉬할 문제인데 제가 아무런 계산도 없이 이렇게 기자님들 앞에서 그냥 얘기 다 해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공론화돼서 뭔가 한번 좀 걸쳐야 이후에는 이런 일로 그냥 소모적인 논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의회 연수를 줄였을 때 편집위를 거쳤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편집위원들은 편집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것을 혹시 여쭤보시나요? 편집위원회는 열었다고 합니다. 열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후속적으로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후에 시정 소식지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살펴봐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은 일단 편집위원회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자료 요청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아까처럼 똑같이 아까 우리 한순목 국장님 말씀했던 의전처럼 이제 공무원은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편집위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했다 이러실 것 같은데 그 편집위원들의 자율성 결정권이 면수까지 가능한 건지 등등의 업무 소관에 대해서도 향후에 예산 심의가 됐던 또는 조례 심의가 됐던 담당 국회의장을 불러놓고 어디까지가 편집위원회 결정사항으로 가능한 건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동안 시정소식지를 만들 때
자율적으로 편집위원들의 역할을 어디까지 주어졌는지,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동안 그렇게 해왔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동안은 세세한 지침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거의 진행하다가 이번에는 편집위원으로 했다면 아주 비겁한 일인지 따져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회의록까지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우려스럽게 하는 지금 이 폭풍 전야인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서 이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을 현명하게 찾아주실 것을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예, 근원적 노력까지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시정소식과 관련된 논란이 있다 보니까 어떤 시민들은 그런 말씀도 하셔요. 이렇게 지금 그 아까 무슨 판? 타블로이드판, 특별판 이런 책자 형태로 발간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냐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혹시 한번 이번 달에 기자님들께서 6, 7일 어간이 되면 주의소식지가 발행이 돼서 현재 우리 글씨 통장님들이 하시고 계시는 큰 업무 중에 하나가 이 소식지 배포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에 소식지가 도달하면 통별로 배분된 그 소식지를 각 아파트라든가 주택에 우편함에다 꽂는 것이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우편함을 첫째 날 가보시고 둘째 날 가보시고 셋째 날 가보시고 그런 다음 그 폐지 수집함에 소식지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과연 2억 넘게 소요되는 이 예산을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한번 근원적 문제 제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스갯소리 하나 더 들어도요. 그 전에 신문지 형태를 이렇게 좀 넓게 나온 적이 우리 소식지가 있었습니다. 8년쯤 해가지고 신문 형태로. 그때는 그 소식지를 신문 대용으로 쓰기라도 해가지고 뭐 물건 싸거나 할 때 썼는데 지금 책자형은 전혀 그걸로도 못 쓰겠다라는 그런 농담을 하시는 시민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차제의 근원적 부분에서부터 적어도 작년도 저희가 2024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발간의 주기라든가 발간 형태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생각지 않고 이제 그전 지난 한 4년간 해왔으니까 어떤 예산 범위만 생각했는데 문제가 이렇게 된 바에는 좀 더 저도 의원님들께 보다 근원적 차원에서 한번 다들 생각들을 검토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꼭 참고하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폭풍 전야라고 하셨는데 뭐 일반적으로 막 싸우거나 그러지 않을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시민들이 얼만큼 필요한 거죠. 들인 비용을 가지고 최대한 시민들에게 잘 도달되고 목적에 맞게. 사실은 저도 선거직에 남은 사람이지만 중앙에서 이런저런 통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소식지 발행을 할 때 매달 선관위에서 시장 얼굴을 매달 표시해주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고 싶잖아요. 합법적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내 얼굴을 매달 그냥 크게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욕망이 왜 선출직 공직자들한테 없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시스템으로 제어하고 그게 시민들에게 정말 도움되는 일인지에 대해서 늘 심사숙고해서 같이 좋은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